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감귤재배하며 시조 쓰는 문순자입니다. 감귤 수확을 끝내고 노벨문학상 수상작 한강의 흰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다는 것만으로도 쾌거인데 제주 4.3을 주제로 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지금 4번째 시조집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농민신문 신춘문에 당선된 지 26년째 되거든요. 이 작업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 YWCA 여성 감귤 전전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고정국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전전 교육 강사가 시조신 고정국 시인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보니 칠판에 시조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자차 한 잔에도 정이 드는 서귀포바다. 부르면 와 닿을 듯 유채밭만한 해역에서 동박새 붉은 우름만 뱃길 위에 떨구는 섬. 지금도 밤만 되면 그 젊은 별로 떠서 안개 속 성체 같은 바닷속에 잠겼다가 때로는 섬 끝에 올라 줄인 눈길로 오는 불빛. 끝끝내 회기의 꿈은 절벽에와 부서지고 선잠 깬 새끼섬이 바람 끝에 외롭던 날 70리 퇴적된 서름을 물 안개로 포갠다. 돌이켜보면 이 시조 한 편이 저를 시조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주신문학회에 가입하고 1999년 농민신문 신춘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당선 소식을 듣고 워낙 겁이 났어요. 그때까지도 내가 시조를 써야 할 당위성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 무렵 오승철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선 소식과 함께 막막한 심정을 얘기했더니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당시 수상소감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2년이 돼서 2000년 글보시자 길보시라는 모토로 정두리문학회를 결성했죠. 그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시조시인으로서의 긴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국 선생님이 저를 시조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오승철 선생님은 배움에 목마른 시기 시조의 문을 활짝 열고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셨지요. 선생님은 다작하지 마라. 한 편을 쓰더라도 자기만의 빛깔, 즉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쓰라 하셨지요. (2007년) 첫 시조집은 파랑주의보 연작 13편을 비롯해가지고 제주 4.3 등 시대의 아픔과 세상과의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2000년 초여름 즈모를 기억합니다. 정들의 회원들과 오름을 가다가 청보랏빛 산수국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꽃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꼭 체한 것처럼 식은땀이 나고 또 돌아서면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오싹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1년 전 세상 뜬 그 사연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노트를 꺼내 끄적이기 시작했지요. 산수국. 장마철엔 운연중 날 피하는 길이 있다. 한라산 동쪽 능선 산이 오름 채 못 미쳐 한 사발 배고픈 수국 임광을 품고 있다. 그런 길 그런 오후엔 핀초산 냄새가 난다. 가슴을에 세상 뜬 죽은 깨 투성이 그에 서늘히 등짝 후린다.
속수무책 청물하로. 지금 내 나이쯤 아버지도 어쩌지 못한 그래 사촌이랄지 아니면 남남이랄지 어쩌면 가문의 숙명 목젖 걸린 가시 같은 도채비 꽃이라 한다. 그것도 낫도채비. 온유월 장맛비가 널 그렇게 홀렸구나. 이 땅에 종자 하나도 못 거둔 저 무성화야. 파랑은 큰 물결입니다. 요즘은 풍랑주의보로 대체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 축구소에서 파랑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 작품 속 사연도 사삼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지요. 사삼의 남편을 잃은 지 10년째 되던 어느 날 딸 셋과 함께 사는 홀로멍 집에 도둑이 다녀갔지요. 그냥 다녀만 갔으면 그곳으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한 점 씨앗을 흘리고 맙니다.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누구에게 발설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을 겁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배는 불러오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간장 한 사발을 들켜도 끄떡없고 언덕에서 굴러도 그 유명한 해녀콩을 다리 먹어도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에 시집간 큰딸과 나란히 아들을 낳았지요. 저랑 동갑내기 사촌으로 자라도 어른들이 쉬쉬하는 바람에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지요. 그러다 20살 때 빙초산으로 했다는 소식을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됐지요.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쓰고 나서야 산속을 바로 쳐다볼 수 있었지요. 이 시조를 통해 그 친구, 아니 그 아픈 세상과 화해했다고나 할까요? 2014년 두 번째 시조집은 친정바다 연작을 통해 제주의 여성의 삶과 고향 돌렴전 마을 그리고 어머니를 노래해 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흔들바위 흔들듯 찬바람 닿기도 전에 물봉선 툭 터지듯 한하늘 간신히 받던 어머니 앞니빨 하나. 화산섬 그녀의 생은 그대로 전쟁이었네. 새벽 5시 반 10월이 하기 5일장 똥돼지 6마리 리어카에 끌려가네. 13살 단발머리 책가방도 끌려가네. 내가 맞수 걸면 운수대통 한다는 말에 꽤 뒷다리 붙잡고 단풍 들던 하얀 칼라. 반짝 섰다 사라지던 그 장 아예 사라졌네. 개똥참매 마른 줄기, 퇴역한 장돌뱅이. 그래도 바느질 실끝 앞니빨로 뚝 자르네. 흔히 감동을 못 줄 거면 웃기기라도 하라 했지요. 이 시조는 제가 13살 때 집에서 10월이나 되는 5일장에 어머니와 함께 가던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앞에서 리어카를 끌면 저는 밀고 그러다가 내리막길에서는 힘껏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 작품만 가지고도 단편소설 한 편쯤 충분히 나올 겁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내가 맞수 걸면 운수대통 한다고 그런다고 똥돼지 뒷다리를 붙잡고 앉아있을 학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10여 년째 신사구체염으로 경제활동을 못하셨지요. 우리 집에선 어머니가 병든 남편과 5남매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형편을 아니까 마지못해 하는데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도 남았지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진짜 어머니 말씀처럼요,
그놈이 먼저 팔려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다른 놈을 지어주지요. 그리고 나서야 저는 학교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파하면 불이나 학교 집으로 달려와 돼지 밥을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양돈 농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똥돼지들을 키울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미돼지 여러 마리를 키우면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 조달할 수 있고 이웃 동네까지 가서 돼지를 사다 팔기도 했지요. 그런 생활 풍습도 1970년대 중반 새마을 운동으로 변소개량을 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시조집은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묶어놓고 보니 가족 관련 시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추풍령 삘기꽃, 산굴뚝나비, 꽃가바다는 아버지 시편이고요. 상강무렵, 붉은 찔레꽃, 갯무꽃, 금리빨, 박달나무 꽃피다, 어쩌다 말고는 어머니 시편, 흰접시꽃은 시어머니, 봄같다 정자리, 봄날의 교집합은 아들, 데카이는 남편, 해함은 아래, 시치미는 딸과 사위 등 전체 50편 중 18편이나 됐어요. 그동안 식구들 참 많이 울고먹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박달나무 꽃피다는 친정 식구들과 김장하는 모습을 그렸지요. 잔칫날을 잡듯 날을 잡고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40군에 무채랑 대파를 썰어 큰 통에 넣고 박달나무 긴 쪽으로 진짜 노젓듯 양념을 섞어 넣었어요. 그렇게 함께 어울려 움직이다 보면 고무다라 속의 양념처럼 한 통속이 됩니다. 어린 날 어렵게 자란 것이 오히려 가족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치미는 매주인이 주소를 매 꽁지깃에 단단히 메어두는 이름표입니다. 매사냥을 하다 매를 잃어버리면 시치미를 보고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이름표를 떼어버린다 해서 시치미 떼다라는 말이 나왔다지요. 이 시조는 시치미 떼듯 딸아이 호적을 떼고 혼인신고하는 사위를 보며 한편으로는 섭섭하면서도 아꼽다,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제 마음을 표현이지요. 그렇듯 살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조로 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내 건 언제 써줄 거야? 하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제 시조의 첫 독자이기도 한 둘째 딸에게 세 권 중 어느 시집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느냐고 그랬더니 첫 시집이 가장 많이 아프고 무겁다면 두 번째 시집은 조금 덜 아프지만 오래 머무르게 한다 했고 세 번째 시집은 조금 여유가 느껴져 다시 읽게 한다 해서 그냥 웃고 말았지요. 이쯤에서 세 번째 시조집 표제작 어쩌다 말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말금. 바다에 반쯤 잠겼다 썰물력 드러나는 애월 돌염전에 기대사는 갯질경같이 한사코 바다에 기대 서성이는 생이 있다. 그렇게 99 새밑 겨우 넘겼는데 간밤엔 6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기 전물이란다며 앞가슴 풀어낸다. 사나흘은 뜬 눈으로 사나흘은 잠에 취해 꿈속에서도 꿈을 꾸는 어머니 저 선망중 오늘은 어쩌다 말금 요양원 일기예보. 이 작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요양원에 계실 때 쓴 작품입니다. 백수를 넘기고 돌아가셨는데 정신이 맑으셨어요. 그러던 어머니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졌어요. 퇴원 후에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어느 날부터 사나흘은 뜬 눈으로 사나흘은 잠에 취해 헛소리하고 밤에 잠을 자는 걸 아주 두려워하셨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침대밭에 앉아있다고도 하고 또 잠결에
자꾸 환자복 상의 단추를 끌러 젖먹이는 신용을 하기도 했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아기 젖먹이라 한다고요. 그게 선망 증세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사의 이면을 온몸으로 건너오신 어머니의 한 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노산 시조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수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으니까요. 흔히 신화 시조를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라 하지요. 저는 여기에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이를테면 서사시조지요. 부족하지만 서정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작품 시작하기 전에 대상을 형상화할 식물이나 또는 철학적인 요소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쩌다 말금 속 어머니는 바닷가에 기생하는 염생식물 개찔경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형상화했고요. 또 중국의 두성이 구에는 산성 토양일수록 꽃빛깔이 선명한 산수국에 비유했지요. 어쩌면 이런 것도 제 빛깔이며 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시조는 전하고자 하는 시상이 선명하게 작품에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끌렸습니다. 초장에서는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겠다는 암시를 주고 중장에서는 내용을 전개하다 중장에서 반전을 하며 강조하는 게 매력이 있었지요. 묻담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밀가루 반죽도 자꾸 치대다 보면 쫄깃쫄깃해지듯 시조도 정형률 안에서 시어를 굴리고 다듬다 보면 힘들지만 뭐라고 표현 못할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섬사람들에게 바다는 숙명 같습니다. 며칠만 섬을 떠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요. 그리고 바다가 그립습니다. 그것도 바람 타고 출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제주 바다가요. 그 안에 내 언어가, 내 친정 바다가 살아 출렁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내게로 그리고 딸에게로 몇만이 흐르는 그 억척스러운 DNA. 그게 내 시조의 끈질긴 생명력이자 자양분이지요.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매년 봄 미역행행 할 때면 연중 행사처럼 자맥질하며 물질을 하곤 했지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순환이 참 많았습니다. 외구의 침략도 그렇고 산별초의 난, 몽골 지배 100년, 일제식민지, 4.3, 6.25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을 육주보다 더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많은 섬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 죽고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려면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제주 여자들은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다는 말을 합니다. 제주 해녀들 원정물질이 그걸 증명합니다. 멀리 블라디보스톡부터 청진, 울산, 구룡포, 기장, 부산, 남해안 할 것 없이 백길 닿는 곳이 무대였지요. 1년의 절반은 원정물질을 갔는데 봄에 나갔다가 늦가을쯤 돌아올 때는 손에 적잖은 돈을 쥐고 올 수 있었으니까요. 상군 해녀 춘희 삼촌은 갔다 와서 몇마지기 밭을 샀다더라 하는 얘기도 심심찮게 돌곤 했으니까요. 그것도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느라 덜 먹고 덜 쓰고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해녀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고 합니다. 물숨 한번 참고 2, 3분쯤 있다 내쉬는 소리가 숨빗소리지요. 근데 물속에서 소라나 전복 하나를 더 캐려고 욕심부리다가 까딱 잘못하면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녀들은 서로 짝을 이뤄 물에 들고 서로의 안위를 살피며 물질을 하지요. 혼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항일운동액이며 마을 소유 바다 일정 부분에서 나는 소득으로 이장 월금을 줬다는 신흥리 이장바당, 학교를 짓기 위해 돈을 모으던 원평리 학교바당, 나이 든 해녀들을 위한 수심 5m 미만이 얕은 바다를 할망바당이라 했지요. 저는 작품을 쓰면서 이런 수란의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삶 자체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아니, 제 어머니와 어머니의 그 어머니들 얘기니까요. 저는 농사꾼입니다. 자식 농사, 감귤 농사, 글농사를 짓지요. 제게 감귤나무는 자식 같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귤나무 전정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과서 밖의 시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의 시조도 한마디로 감귤나무라 정의해 봅니다. 겨울 한철 사람들은 일손을 놓지만 나무는 내년 농사를 위해 화분날을 시작합니다. 이른 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은 손을 거치는데 감귤나무 정지전정이 한 해 농사의 시작이지요. 전정은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하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이 작업이 시조의 정령님과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잡초와 씨름하고요, 농약치고 또 한줌 햇살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타입백을 깔아줍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다 거치고도 초가을부터는 태풍 걱정,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가을비료를 뿌려줍니다. 내게 노력한 만큼 수확에 기쁨을 주고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감귤나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편의 시조를 구상하고 쓰고 퇴거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4번째 작품집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가끔 제주어로 시조를 쓰는데 다른 지방 사투리에 비해 각주가 없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각주를 넣으면 재미가 없고요. 꼭 그 아르주나의 딜레마처럼요. 바람이 있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멸해가는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제주어 시조집을 한 권쯤 묻고 싶습니다. 그림도 아는 만큼 보인다지요. 시나 시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읽고 필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잘 아는 것을 먼저 쓰는 것을 권합니다. 아는 것을 쓸 때와 모르는 것을 쓸 때의 차이는 천양지간입니다. 그래야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연히 시세계도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조튜브 애독자 여러분,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하시는 일들 순조롭게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